저는 북한 국가보위부 소자 출신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보위부입니다. 사람들을 감시하고 반동분자를 색출하고 때로는 처형 명령서에 도장을 찍던 그 조직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수십 명의 운명이 달려 있었고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대한민국 땅을 밟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믿기 어렵겠지만 저는 한국 드라마 속 한 여자 연예인에게 반했습니다. 46의 나이에 북한 체제의 핵심 권력자였던 제가 텔레비전 화면 속 여자를 보고 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딸 은별이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3000km의 지옥을 건넜습니다. 아빠, 나 한국 가서 꼭 가수 될 거예요. 딸아이의 그 맑은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를 이 감옥 같은 나라에 가둬둘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제가 진짜 미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북한 최고 권력층에 있던 한 남자가 어떻게 모든 것을 잃고 동시에 모든 것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가 본 북한의 진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탈북의 모든 것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은 2018년 평양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2018년 12월 평양 중구역 보위부 소자라는 직함은 북한에서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대동강구역 전체를 관할하는 책임지도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운전수가 대기하고 있었고 사무실에 도착하면 부하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말 한마디에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고 제가 찌푸리면 한 가족이 산골 탄광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내는 당 간부 출신이었고 우리 가족은 평양 중심부 고층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매달 특별 배급이 나왔고 겨울에도 난방이 끊기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딸 은별이는 만경 대학생 소년궁전에서 무용을 배웠고 제 권력으로 최고의 선생들을 붙여줄 수 있었습니다. 동무, 오늘 3건 보고 올라왔습니다. 부하 리데이가 서류처를 내밀었습니다. 한국 영화를 본 대학생 셋, 중국 휴대전화를 소지한 시장 상인 둘, 김일성 배지를 떨어뜨린 교원 1명.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대학생들은 재교양소 6개월, 상인들은 노동단련대 1년, 교원은 그냥 경고나 주지. 저는 기계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들의 가족이 어떻게 될지,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질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저녁이면 집에 돌아가 딸아이가 춤추는 모습을 봤습니다. 은별이는 정말 재능이 있었습니다. 14살의 나이에 벌써 궁전에서 동물을 출 정도였죠. 아빠, 오늘 선생님이 내가 제일 잘한다고 칭찬했어요. 딸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면서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 지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 권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권력이 딸의 미래를 보장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지키려던 그 권력이 딸아이의 진짜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불과 사흘 뒤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2018년 12월 15일 토요일 밤. 그날 밤 제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은별이가 친구 수진이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수진이의 아버지는 무역회사 지배인으로 중국을 자주 드나들었고 그 덕에 남조선 물건들을 몰래 구할 수 있었죠. 아이들이 은별이 방에서 뭔가를 보고 있다는 걸 안 것은 제가 화장실을 가다가 웃음소리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은별아, 이거 뭐 보는 거냐? 문을 열자 두 아이가 화들짝 놀라 태블릿을 숨겼습니다. 보위부 간부의 딸이 금지된 물건을 보고 있다니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빠, 그게 저는 태블릿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당장 이걸 부숴버리고 아이들을 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여자 배우가 웃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전지현. 나중에 안 이름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살면서 본 그 어떤 여자와도 달랐습니다. 북한의 여자들은 항상 긴장해 있습니다. 웃을 때도 조심스럽고 말할 때도 단어를 골라가며 합니다. 하지만 화면 속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거리낌 없이 웃고 거리낌 없이 화내고 거리낌 없이 사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혼내지 않을 거예요? 조용히 해라. 아빠가 이거 확인해 봐야 한다.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더 보고 싶었습니다. 한 편을 보고 나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은별이와 수진이는 어느새 제 옆에 앉아서 함께 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16편을 연달아 봤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화면을 끄고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저렇게 살까? 저렇게 자유롭게 말하고 사랑하고 꿈을 꿀 수 있을까? 아빠, 남한 사람들은 정말 저렇게 살아요. 은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도 모르겠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걸. 남조선이 지옥이라고 배웠지만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미제의 식민지에서 굶주린다고 배웠지만 그들은 음식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4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화면 속 여자에게 미친 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세상은 그날 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1월. 그 이후 석 달 동안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보이부 소자로 일했지만 밤이면 중국산 태블릿으로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수진이 아버지를 통해 USB를 구했고 제 직급 덕분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했죠. 제가 단속해야 할 물건들을 제가 보고 있었으니까요. 사랑의 불시착, 도깨비, 태양의 후예.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전지현이 나오는 작품이라면 뭐든 찾아봤습니다. 동료들이 보면 정신병자라고 할 모습이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한 건 단순히 한 여자에 대한 감정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무 이번 주 단속 실적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시장 단속이 약합니다. 상급 보위원의 지적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장 장사꾼들이 뭐가 잘못입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그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보위부 소자가 해선 안 될 말을 한 겁니다. 동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씨앗은 뿌려진 상태였습니다. 동료들이 쟤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죠.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에서 자꾸 다퉜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 애한테도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은별이가 자꾸 나만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뭘 가르친 거야? 아무것도 아니요. 보위부 간부가 사상이 흔들리면 어떡해? 당신 지금 위험해. 아내는 당 충성파였습니다. 제가 변하는 걸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은별이가 제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나 진짜 한국 가고 싶어요. 거기서 춤추고 싶어요. 드라마 보니까 거기는 춤추고 싶은 사람이 마음껏 춤출 수 있대요. 오디션도 보고 실력 있으면 누구나 가수가 될 수 있대요. 딸아이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은별아, 아빠가 널 남한으로 데려가 주마. 진짜요? 진짜 갈 수 있어요? 그래.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엄마한테도. 그날부터 저는 탈북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위부 간부라는 제 신분을 이용해서 국경 경비 정보를 모았고 중국 브로커 연락처를 확보했습니다. 제가 단속해야 할 탈북 루트를 제가 공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3개월 동안 저는 2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모았습니다. 뇌물로 받은 돈, 특별 배급으로 받은 물자를 판 돈,
제 명의로 된 모든 것을 현금화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15일 저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아내를 버리고 딸과 단둘이 탈북하기로. 2019년 4월 17일 목요일 밤 11시. 탈북 당일 저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은별이 무용대회가 신의주에서 있어서 이틀 다녀올 거요. 아내는 의심했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보이부 소자가 딸과 탈북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은별아, 엄마한테 와서 인사해. 엄마, 사랑해요. 은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아내는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신의주까지는 기차로 6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보이부 신분증 덕분에 검열을 쉽게 통과했고 은별이는 제 딸이라는 이유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기차 안에서 은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한국 갈 수 있어요? 무서워요. 아빠를 믿어라. 아빠가 널 꼭 데려다 줄게. 신의주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습니다. 저는 미리 연락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제가 단속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자 동무. 아니, 이제 소자가 아니군요. 돈은 준비했습니까? 여기 있어. 저는 가방을 건넸습니다. 2천만 원 전부였습니다. 브로커는 돈을 세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압록강을 건넙니다. 물이 얕은 지점을 알려드릴 테니 정확히 따라오세요. 경비병들은 제가 처리했습니다. 보이부 출신인 제게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배치한 경비병들을 뇌물로 매수해서 제가 탈북하는 겁니다. 밤 11시 우리는 압록강 변에 도착했습니다. 4월의 밤 공기는 차갑고 강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은별이는 제 손을 꽉 잡고 있었고 저는 딸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운 것을 느꼈습니다. 자, 지금입니다. 제가 앞서 갈 테니 정확히 제 뒤를 따르세요. 물 깊이가 허벅지까지 올 겁니다. 브로커가 먼저 강물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은별이를 업었습니다. 아빠 무서워. 눈 감아라. 조금만 참으면 돼.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4월인데도 물은 빙하수처럼 차갑고 물살은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마다 미끄러질 것 같았고 은별이의 몸무게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조명이 켜졌습니다. 거기서 누구냐? 경비병입니다. 매수하지 못한 순찰조였습니다. 뛰세요. 지금 당장.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은별이를 꽉 안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고 물보라가 제 옆으로 튀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조금만 더. 제 평생 가장 긴 30초였습니다. 저는 총알을 피하며 물살을 헤치며 딸을 안고 중국 땅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제가 46년을 살았던 곳,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 아빠, 우리 이제 자유예요? 그래. 이제 우리는 자유다.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2019년 4월 18일 중국. 중국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단둥의 어느 허름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방 하나짜리 집에 탈북자 7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모두 공포에 질린 눈이었죠. 여기서 한 달 정도 숨어 지내세요. 그동안 한국행 루트를 준비하겠습니다. 한 달이나요? 더 빨리 갈 수는 없어? 불가능합니다. 중국 공안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닙니다. 특히 당신 같은 고위급은 북한에서 난리 났을 겁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브로커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틀 후 중국 뉴스에서 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북한 국가보위부 고위 간부 리철민이 딸과 함께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고 있으며 은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떻게 돼요? 엄마도 잡혀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보이부 간부의 가족이 탈북했다면 남은 가족은 정치 범수용소로 보내집니다. 제 아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쟤 때문에 지옥으로 갈 겁니다. 미안하다. 은별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가 한 일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우리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의 단속이 강화됐고 북한 보위부에서 직접 사람을 보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저 같은 고위급 탈북자를 잡기 위해서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숨어 있던 다른 탈북자가 수군거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일반 탈북자들은 한 달이면 넘어갈 수 있는데 저 때문에 2달째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보위부 소자로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과였습니다. 6월이 되어서야 브로커가 왔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라오스로 가는 루트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나쁜 소식은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1인당 500만 원씩? 500만 원이요? 저는 이미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그럼 못 갑니다. 다른 분들만 보내드리죠. 브로커는 냉정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더 이상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은별이가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꺼냈습니다. 금반지였습니다. 은별이가 10살 때 제가 선물한 것이었죠. 아저씨 이거요. 이거 금이에요. 팔면 되죠. 은별아, 그건. 아빠, 괜찮아요. 어차피 한국 가면 새 거 사면 되잖아요. 그치? 딸아이는 웃고 있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뭐 됐습니다. 아이가 기특하네요. 내일 밤 출발합니다. 그날 밤 저는 은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아빠 나는 괜찮아요. 우리 꼭 한국 가서 행복하게 살자. 내가 가수 돼서 엄마도 데려올게요. 불가능한 꿈이라는 걸 알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의 꿈만이 제가 버틸 수 있는 이유였으니까요. 2019년 6월 21일 중국에서 라오스까지는 3,000km입니다. 우리는 화물차, 버스, 때로는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윈난성이었습니다. 산길을 사흘 동안 걸었고 은별이는 발에 물집이 잡혀 절뚝거렸습니다. 저는 딸을 업고 걸었지만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체력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빠 내가 걸을게요. 아빠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괜찮다. 아빠는 보위부 출신이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다리는 후들거렸고 숨은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라오스 국경까지 도착한 건 7월 중순이었습니다. 브로커가 국경 경비대에게 뇌물을 주고 우리는 밤에 몰래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때 다른 탈북자 한 명이 다리를 헛디뎌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 비명소리가 점점 멀어지다 끊겼습니다. 브로커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계속 갑니다. 멈추면 다 죽어요. 은별이가 제 옷을 꽉 잡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딸의 눈을 막고 앞으로 걸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브로커가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이런 개자식, 돈만 받아먹고 튀었어. 다른 탈북자가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비엔티안 외곽의 허름한 여인숙에 버려진 채였습니다. 돈도 없고 라오스어도 모르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국 대사관 위치를 알아요. 은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중국에서 다른 아줌마가 말해줬어요. 라오스 비엔티안에 한국 대사관 있고 거기 가면 도와준대요. 저는 딸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영리한 아이가 우리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비엔티안까지는 200km가 남았고 우리에게 남은 돈은 중국 돈 200위안이 전부였습니다.
걸어가야 했습니다. 일주일을 걸었습니다. 낮에는 나무 그늘에서 쉬고 밤에 걸었습니다. 물은 개울에서 받아 마셨고 음식은 지나가는 마을에서 구걸했습니다. 보이부 소자 출신인 제가 음식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은별이는 배가 고파 울었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조금만 참아라. 한국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먹자. 진짜요? 드라마에서 본 그 치킨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 치킨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자. 은별이는 배고픔을 잊으려고 한국 음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함께 이야기해주면서 속으로는 신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8월 10일 우리는 마침내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비원이 나왔고 저는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리며 쓰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은별이의 눈물 흐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왔습니다. 2019년 9월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아빠 깨어났어요. 은별이가 제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한국 대사관 직원이 서 있었고 의사가 제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탈수와 영양실조로 쓰러지신 겁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으세요?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 드디어 한국입니다. 한 달 후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본 서울의 야경은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100배는 아름다웠습니다. 은별이는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감탄했습니다. 와, 아빠 진짜 여기가 한국이에요? 그래, 우리가 드디어 왔다.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힘들었지만 희망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고 은별이는 한국 학교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언어였습니다. 북한 말과 남한 말은 생각보다 많이 달랐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정부에서 제공한 임대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궁전이었습니다. 은별이는 자기 방을 처음 가지게 됐다며 좋아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학원 다닐 수 있어요? 춤 배우고 싶어요. 그래, 다음 주부터 다녀라. 저는 은별이를 유명한 댄스 학원에 보냈습니다. 탈북자 지원금으로는 빠듯했지만 딸의 꿈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부 소자 출신이 편의점 알바를 한다는 게 부끄러웠나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떳떳하게 번 돈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감시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고통으로 얻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별이가 흥분해서 집에 왔습니다. 아빠, 나 오디션 붙었어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연습생활해요. 딸아이는 울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제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짜냐? 정말? 응. 내가 춤춘 거 보고 바로 캐스팅하겠대요. 아빠 나 이제 가수 될 수 있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압록강을 건널 때, 라오스 산길을 걸을 때 모든 고통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입니다. 은별이는 아이돌 그룹 멤버로 데뷔했고 제법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이라는 사실을 공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줬습니다. 저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 그 여자를 봅니다. 전지현을 말입니다. 물론 만난 적은 없습니다. 아마 평생 만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북한에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제 딸은 자유 없이, 꿈 없이 살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냐고. 권력도 지위도 아내도 버리고 온 것을 말입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후회는 하루도 빠짐없이 합니다.
특히 제 아내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저는 똑같이 할 겁니다. 제 딸의 자유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오늘도 은별이가 연습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아빠, 나 오늘 뮤직비디오 촬영했어요. 다음 달에 나온대요. 그래? 우리 딸 정말 대단하네.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아니라, 아빠가 고맙다. 내가 아빠를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우리는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북한 보위부 고위 간부에서 한국의 편의점 직원이 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미친 사랑과 딸에 대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탈북민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